네, 안녕하세요. 네, 사료걸반 출제영역 분석반 1주차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 개강이라서 강의실에 여러분들 되게 가득 앉아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안내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수업 나갈지 대략적인 안내 말씀 드리고 카페에 보면은 제 실수 마이크를 껐어요. 카페에 보면 제가 진도 계획표를 쭉 올려놨어요. 이거는 뭐 꼭 절대적인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문제라던가 시민한국사 범위 같은 것들을 나눠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한국사 시간에는 기출문제집 그리고 시민한국사 그 다음에 선생님을 위한 한국사 저희 기본 교재 3개로 나갈 건데 사실 선유화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안 나갈 거기 때문에 교재를 없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새롭게 구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중간중간에 조금 시민한국사라던가 혹은 새로 쓴 한국사 특강이라고 얼마 전에 나온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들만 몇 군데 이야기할 거고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추후에라도 조금 강의를 올리던가 추후에 좀 밀린 것들 한 번에 찍던가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거고 그 다음에 한국사가 기출문제가 좀 양이 많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기출문제는 한국사가 대부분이었다가 요새는 한국사, 역사교육론, 서양사, 동양사 20전씩 나오고 있는 시대여서 요새는 적지만 과거의 기출문제가 많기 때문에 몇몇 토요일, 원래는 목요일이 한국사고 토요일이 동양사인데 몇몇 토요일에는 저희가 한국사 수업을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도 원래는 동양사 시간이긴 합니다만 한국사, 고대사, 삼국시대를 같이 나갈 예정이고요. 이거 참고하셔서 책 준비해 올 때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카페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양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도 보시면은 쭉 나와 있는데 동양사는 좀 상대적으로 적긴 합니다만 기출문제집 그리고 동양사개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로 교차해 가면서 나갈 예정입니다. 교차해 나가면서 나올 만한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하는 방식으로 나갈 거고 그다음 프린트는 조금 한국사랑 동양사랑 양식이 다를 거예요. 조금 다르다는 게 뭐냐면은 한국사는 전년도에 그 기출문제가 그 교육과정, 그러니까 교과서 수준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제법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개념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로 풀 수 있는 문제. 예를 들면은 교과서에 비총재가 나오는데 비총재의 특징을 2가지 쓸 수 있는지, 혹은 교과서에 분명히 정묘호란 얘기 나오는데 지문을 보고 정묘호란인지를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프린트 오늘 보시면은 1페이지에 그 교육과정 분석에 따른 뭐 주요 용어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말은 거창하지만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주요 개념 용어들입니다. 제가 미래엔과 지학사 교과서를 보고 나와 있는 주요 용어들을 그냥 쭉 쳐본 거거든요. 쳐본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를 보고 내가 얼마나 딱 설명할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분명히 올해도 한국사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뭐 대동법의 내용 2가지를 쓴다던가 혹은 뭐 균역법의 뭐 한계, 배경을 쓰는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대부분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전년도에 뭐 구간제도소사 사업 같은 굉장히 뭐 정답률 1% 미만짜리 문제는 개론서를 봐야겠지만 그 외의 19점 영역은 분명히 교과서만 잘 봐도 풀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교과서 보시면서 이런 용어도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린트 1페이지에 있는 용어는 지학사와 미래인 교과서에 있는 용어들을 제가 쭉 써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양사는 조금 달라요. 동양사는 교과서를 읽는다고 해서 이게 막 문제를 엄청 잘 풀 수 있는 문제가 안 나와. 왜냐면은 뭐 사용론이 나오고 뭐 융적의 차이를 서술하라고 하고 막 이런 이상한 문제, 여러분들 보기엔 뭐 난해한 문제들, 뭐 매판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동양사 시간에는 뭐 교육과정 분석은 제가 막 굳이 이렇게 하진 않을 거고 다만 주요 개념들 뭐 역사 용어 사전이라던가 아니면 동양사에서 이렇게 개념어 사전처럼 나온 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 혹은 뭐 동계론에 나와 있는 어려운 책들 용어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제가 조금 다르게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한국사는 교과서 정리를 제1포인트로 삼을 거고 동양사는 동양사개론,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아틀라스 중국사 그리고 사료를 보는 아시아사도 그냥 제가 조금만 채록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 거니까 그런 것들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진도계획 토대로 여러분들 책 잘 챙겨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수업을 한번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출문제집 나가고 그 다음에 시민한국사 조금씩 보는 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출문제집 8쪽부터 11쪽까지 1교시 동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가겠습니다. 기출문제집 8쪽입니다. 엘베 줄이 너무 많길래 걸어 올라왔더니 약간 지금 숨이 찹니다. 숨이 찬데 운동 좀 해야겠어요. 저도 이렇게 살찐 모습 보니까 운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 4, 6월 수업 시간 동안 목표 한 가지씩 두고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출문제 여기를 보게 되면은 여기 도표를 보시면은 우리가 구석기 시대부터 일명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나와 있는 파트까지 기출문제를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밑에 이 4번도 고구려사 문제에 가까워요. 고구려사 문제에 가깝고 삼국시대 구체제에 관련된 문제에 가까운데, 그래도 어쨌거나 동옥저 얘기가 나와서 그냥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고, 이렇게 문제를 쭉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대부분이 교과서 수준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 처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부여에 대해서는 교과서에서 조금 너무 그 내용이 소략하다 보니까 과거 부여 문제가 나왔을 때 선지에 조금 개론서적 지식, 의려라던가 을화라던가 이런 분들을 알아야 되는 문제가 나와서 여러분들 여러 나라의 성당 파트 볼 때는 대체로 그냥 교과서 수준으로 먼저 보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금 드린 프린트들에 나와 있는 용어들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여 정도만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 정도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부여는 왜 조금 좀 깊게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끔 이 부여사 문제가 이 고구려나 이런 북방에 있었던 국가 문제를 전공하신 교수님이 들어갔을 때 부여를 은근히 건드리는 경우가 툭툭 있었어요. 사실 2018학년도에 광개토대왕에 복속시킨 국가 이름 쓰는 문제, 동부여 쓰는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부여사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부여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봐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것들은 선지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크게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문제를 보도록 하면요. 이거는 사실 역사교육론 문제입니다. 역사교육론 문제이긴 한데 한국사적 지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왜냐면은 이 기출문제마다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2009학년도부터 09학년부터 13학년도까지가 그 객관식 문제였어요. 객관식 문제였고 13학년은 그래도 조금 쉬웠는데 09학년부터 12학년도까지는 굉장히 고난도 문제가 나왔고, 이 시기는 역사교육론이 약간 공부를 안 해도 좀 문제 내용을 읽고 그럴듯한 거 찍으면은 맞을 수 있는 시기였어.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역사교육론이 막 점수의 향방을 가른다는 느낌인 좀 적었던 시대였고, 이 시대가 약간 한국사랑 동양사가 굉장히 극악의 난이도였고 서양사가 약간 풀만한 문제가 많이 나왔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한국사와 동양사는 여러분들 조금 고난도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들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시기 역사교육론 문제인데 한국사적 지식만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고, 여기서 이제 지문에 보면은 어떤 문항을 가지고 수정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문제의 그 잘못된 점은 뭐냐면은 여기에 이미 신석기 시대 유적이라고 주어지고 있어.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 지문을 보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정하자라고 협의회를 해가지고 수정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볼 만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신석기 시대 유적이라고 제시문에서 주어졌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유적들이 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먼저 이 제주 고산리라고 하는 곳에서는 물론 주거의 그런 흔적도 나와 있지만 이 제주 고산리가 굉장히 유명한 이유는 여기서 토기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래요. 토기가 발견되었고 그 토기가 기원전 8,000년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어서 제주 고산리 지역에서 토기가 발견되면서 우리의 신석기 시대가 기원전 8,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에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유적이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이 세 군데는요. 기원전 8,000년 막 이런 느낌보다는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조금 그 편차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기원전 4,000년경 무렵의 유적입니다. 4,000년경의 무렵인데 왜 이 8,000년과 대략 4,000년으로 제가 나눈 이유는 뭐냐면은 교과서에 보시면은 신석기 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을 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 교과서들이 간혹 있습니다. 즉 신석기 시대,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는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신석기 시대는 잘 그렇지는 않은데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고 있는 교과서들이 있는데 즉 신석기 시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기원전 8,000년에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보이는 흔적은 이 전기 시대의 토기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략적으로 이따가 시민한국사 텍스트 여러분 보시면 나오겠지만 대략적으로 기원전 한 4,000년 무렵쯤이 되게 되면은 이른바 무엇이 시작이 된다? 농경이라던가 혹은 목축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는 토기가 사용이 됐던 건 농경이 시작이 됐던 건 이런 것들이 시작 중에 하나라도 먼저 시작이 됐으면은 신석기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이 토기의 사용을 가지고 신석기 시대의 시작으로 잡았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엄청 농경을 본격적으로 했던 시기는 농경이 엄청 보급되었던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아무래도 주변에서 이렇게 수렵하거나 채집한 과일들을 보관하는 정도로 역할을 했던 것 같고 이 시기에는 무언가 사람들이 농경을 하고 정착 생활이 확산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전파되었던 시대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석기 시대는 이 정도로 나뉜다.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자마자 농경과 목축이 보급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신석기 시대 후기에 농경이 시작되었다라고 교과서에서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집터 유적들이 교과서에 이런 식으로 사진이 들어가 있어.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의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의 열기 때문에 땀이 나는 거지 결코 제가 계단을 걸어서 땀이 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화덕이라고 하는 것이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무언가 불을 뗀 자국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신석기 시대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집터 이런 집의 흔적들이 보통 구석기 시대에는 이른바 막지어서 막집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석기 시대에는 물론 막집도 썼겠지만 이른바 움집이라고 해서 바다 깊이 움푹 들어간 이런 집들을 움집이라고 하게 되는데 움집들이 보통 신석기 시대의 일반적인 주거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는 막집이었다, 신석기 시대에는 움집이었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움집에는 가운데 화덕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운데 화덕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불을 떼는 곳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실내 난방을 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민한국사에서는 습기를 조절하는 역할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가볍게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능검을 그렇고 교과서에도 그렇고 이 화덕의 위치 변화를 가지고 청동기와 신석기를 구분하고 있다고. 신석기 시대에는 화덕이 가운데 있었다. 청동기 시대에는 가의 자리로 가거나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화덕이 있다. 신석기 시대다. 이것은 이런 것식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말했듯이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이렇게 구분한다면은 막집과 움집으로 구분할 수 있고, 여기다가 뭐 굳이 하나 더 쓰냐면은 동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시기에는 왜 집을 대충 막 지었거나 혹은 왜 동굴에서 대충 살다 갔을까? 이동 생활을 했었기 때문이고, 이 시기에는 무언가 심혈을 기울여서 바닥을 파주고 체온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왜 했을까? 이 시기에는 정착 생활을 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들 다 봐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정도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탐구 문제에 보면은 구석기 시대의 생활상, 신석기 시대의 생활상, 청동기 시대의 생활상을 쓰는 문제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어쨌거나 출제위원이 이렇게 만들어준 선지니까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겠지만 각각의 선지가 어느 시대를 의미하고 있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죠. 그러면은 계급이 나누어지기 시작하였다. 청동기 시대. 그다음 식량을 찾아 이동 생활을 하였다. 구석기 시대. 반달돌칼을 이용하여 곡식을 수확하였다.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돌갈판에 곡식을 갈았다.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고인돌을 만들었다. 청동기 시대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신석기 시대와 구석기 시대를 각각 한 가지로 선지를 원래는 구성을 하였는데, 이거를 이제 협의 끝에 수정을 해가지고 바꾸고 있어. 그래서 바꾸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신석기 시대 유적이라고 하는 말이 빠졌어.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통해서 무언가 유추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은 빗살무늬 토기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움집의 모습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어.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은 농경을 하고 있는 모습 등이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 앞에 보면은 그림이 희미하긴 하지만은 무언가 뭐 돌을 가는 건지 식량을 뭔가 자르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돌을 갈고 있거나 뭐 동물들을 이렇게 자르고 있는 모습 정도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밑에 말들도 다 똑같이 그냥 쭉 나와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청동기 시대 그림도 교과서에 많이 수록이 되어 있거든. 그럼 바꿔서 이 그림은 신석기 시대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청동기 시대 하면은 여기 그림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청동기 시대 교과서의 그림들 대표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건 신석기 시대인데, 맞아. 여기서는 지금 강간지 바닷간지 불분명합니다만 무언가 평지에 가까운 것 같아. 무언가 강가나 바닷가 근처의 지역으로 추정이 되는데, 청동기 시대는 여러분들 교과서의 그림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구릉지대에 있어. 구릉지대에 있고, 그 다음에 교과서 어느 걸 보더라도 그 구릉지대를 무엇과 무엇으로 도르고 있습니까? 환호와 목책으로 두르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 있어. 환호라고 하는 것은 물로써 우리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거고, 목책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울타리로 둘러싸고 있는 건데, 환호와 목책이 의미하고 있는 거는 뭐다? 이 시기에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잉여 생산물을 놓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역사교육론과 한국사가 연계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청동기 시대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환호와 목책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잘 체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이런 빗살무늬 톡이라던가 가락바퀴라던가 조개껍질 무늬의 이런 뭐 가면 같은 거라던가 이런 것들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 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장을 하거나 조리를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가락바퀴라고 하는 것은
뼈바늘과 함께 무언가 옷을 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개 껍질 가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앙활동 혹은 예술활동에 가까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서 신석기 시대에는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곡식을 저장하고 조리하기도 하고 옷을 만들어 입고 그다음에 하늘에 대해서 일종의 신앙 활동도 행하였구나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 청동기 시대 생활상은 그냥 넣어놓은 거야. 그냥 혹시나 이게 청동기 시대 문제가 나올까봐 넣은 건데 청동기 시대는 여러분들 아까 말했듯이 구릉지대, 환호와 목책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우리 정도면은 절대 안 틀릴 거예요. 절대 안 틀릴 게 뭐냐면은 반달돌칼이잖아. 사실 이게 수능 문제에서나 뭐 한능검 문제에서는 장난을 제일 많이 치는 거죠. 왜냐면은 돌이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가 아닌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이걸 가지고 잘못된 선지로 많이 넣는데 어쨌거나 이 반달돌칼 청동기 시대 곡식을 수확하는 데 썼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북방식 고인돌, 남방식 고인돌이라고 해서 탁자식 고인돌, 바둑판식 고인돌 이런 것으로 쭉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청동기 시대 유물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라고 한다면은 출제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이 탁자식 고인돌 뭐의 문화권의 것과 겹친다라고 합니까? 고조선의 문화권과 겹친대요. 고조선 중에서도 전기 고조선의 문화권과 겹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고조선의 문화권을 추정하는데 이 탁자식 고인돌을 가지고도 추정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어서 고조선 문화권을 보여주는 데는 이 탁자식 고인돌이 있다. 또 이거 외에도 미송리식 톡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뭐 거친무늬 거울까지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일단 대표적으로는 이 탁자식 고인돌, 고조선의 문화권과도 겹친다라고 하는 것들 봐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역교론 문제라서 아마 김쌤이 자세하게 하시긴 하겠지만 여기에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아까 지문이 수정되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시 사회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문제를 주기 위해서 두 번째 그림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니은 같은 경우에서는 청동기 시대 선지가 여전히 3개이기 때문에 크게 고쳐진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어. 무슨 지적을 하고 있냐면은 정교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답지도 신석기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즉 지금 2가지 이번은 있겠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구석기 시대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뗀석기를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신석기 시대에도 뗀석기를 쓰기는 썼어. 간석기를 더 많이 쓰긴 했지만 급할 땐 뗀석기를 쓰기도 했고 또 사냥이나 물고기 잡이 같은 경우에서는 구석기 시대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석기 시대에도 청동기 시대에도 혹은 철기 시대에도 여전히 행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죠. 오늘날에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또 답이 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여전히 반영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상에서 사실 구석기와 신석기를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는데 가끔 읽기 자료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은 시민한국사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어. 뭐가 나와 있냐면은 흑요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 흑요석이라고 하는 것은 검고 단단한 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검고 단단한 돌이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흑요석이라고 하는 것이
구석기라던가 신석기 시대 유적지 모두에서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흑요석은 주로 백두산 일대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신석기 시대 흑요석은 주로 일본 쪽에서 건너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는데 어쨌거나 이 흑요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곳저곳 등장하는 걸 봐서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에 무언가 교류의 흔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혹은 이 당시 사람들의 이동의 흔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흑요석이라고 하는 것들 교과서에서는 교류 쪽에다가 조금 방점을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시기에는 집단과 집단 간의 일정 부분의 교류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은 흑요석이라고 하는 것이 백두산이라던가 일본 쪽에서 주로 나는 건데 그게 한반도 중부 지역 같은 데서도 덜어 출토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교류의 흔적으로 보기도 하고 당시 사람들의 이동의 흔적으로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10페이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도록 하면은 제가 올해 문제에 그 90년대 기출문제라고 알려져 있는 구전되고 있는 것들을 교재에다가 조금 다듬어서 넣어놨어요. 왜 다듬어서 넣었냐면은 당시 문제가 일단 교육과정이 너무 다르고 교과서 내용이 워낙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대로 넣으면 약간의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씩 다듬어 놨지만 그래도 핵심 개념들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문제를 냈고요. 왜 문제를 냈냐면은 사실 3장제가 전년도에 3장제가 동영상에 나왔거든. 이게 사실 2009학년도부터 13학년도 사이에 객관식 선지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선지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옛날 90년대 기출문제의 3장제의 내용이 한번 선지에 나왔던 적이 있어. 선지에 나왔던 적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90년대 기출문제도 조금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기선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개념을 아는 것들을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모비우스 이론이라고 하는 거 기본반 때부터 지겹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교과서 아무거나 봐도 나와요. 아무거나 봐도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기억할 건 뭐다? 그 모비우스 이론을 뒤엎은 유물 어디서 출토가 되었다? 연천 전곡리,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출토되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사로도 많이 가는 곳이 경기도 연천 전곡리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구석기 시대 유적지를 가지고 문제를 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1타는 이 모비우스 여기 연천 전곡리야. 이거를 뒤엎었으니까 모비우스라고 하는 분이 인도를 기준으로 저기는 집게 문화권 여기는 주먹도끼 문화권 이런 식으로 구분했던 것을 반격한 것이 이거였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를 가지고 문제를 낸다라고 한다면은 한 가지 더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상원 검은모루 동굴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원 검은모루 동굴이라고 하는 것. 우리 오늘 프린트 첫 페이지에다가도 넣어놨어요. 상원 검은모루 동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그 북한 쪽에서 북한 쪽에 있는 유적지인데 이게 왜냐면은 북한에서 이걸 조사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게 지금으로부터 70만 년 전의 유적지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 70만 년 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구석기 시대가 70만 년 전에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 되는 유적지가 상원 검은모루 동굴이다라고 하는 것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새로 쓴 한국사 특강
얼마 전에 나온 책이거든. 서울대 교수님들이 주로 쓰신 거야. 뭐 퇴직하신 분도 있어서 출제 들어갈 가능성이 적은 분도 있고 출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일부 있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북한에서 이렇게 70만 년 전의 유적이라고 해가지고 뭐 교과서에 이런 것들이 좀 실려 있기도 하지만 사실 70만 년 전이라고 보기엔 약간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의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교과서상의 70만 년 전의 근거는 상원 거문모루 동굴이 가장 큰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일종의 약간 의문 정도를 품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교과서에 어쨌거나 서술은 이거에 따르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주 고산리는 기원전 8,000년 전을 비정한 유적이다라고 한다면은 상원 거문모루 동굴 70만 년 전을 비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 봐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지루하겠지만 이번에 한문 사료가 옛날에 그 90년대 기출문제에서 이거를 해석하는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도록 할 건데 여기에 글자가 몇 군데 약간 그 속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속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 속자 여러분 카페에서 조금 보시고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글자인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보면은 요동태수 즉 약 만위 외신이라고 해서 요동태수가 띄워놓지 않았네. 요동태수가 이 직자 여기 딱 보더라도 이게 편집을 하면서 글씨체가 바뀌었는데 딱 보더라도 이 글자 이상한 애들이 속자 약간 비슷한 건데 조금 다른 글자들인데 이게 약간 그 가드마드는 건데 예를 들면 이거는 약간 이렇게 썼어야 돼.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건데 약간 이렇게 대충 쓴 글자를 속자, 조금 간편하게 쓴 글자를 속자라고 하는데 이 글자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글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보면은 요동태수가 약속을 했대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은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로 삼기로 외신으로 삼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신에 무언가 요구했던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옛날에 90년대에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시민한국사에서도 이 사료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한번 보면은 세외 많이 무사도변이라고 해서 지키다라고 하는 거야. 지킬 보자입니다. 지킨다. 뭐를 지킨다라고 하냐면은 이 세라고 하는 게 변방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변방 밖에, 그러니까 뭔가 장성 밖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장성 밖에 누구들을 무언가 막도록 지킨다라고 하는 거냐면은 바로 많이 오랑캐들, 즉 오랑캐들을 막도록 지키도록 요구를 하였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막았냐, 지켰냐라고 했더니 무사도변이라고 해서 없을 무자고요. 무언가 하여금이라는 뜻이니까 무언가 애들이 하지 못하도록 지켰다 정도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도라고 하는 거 이거는 왜 이게 약자냐면은 이게 물수변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더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침략하다, 도적질하다, 도둑질하다에 가까워. 도둑질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이라고 하는 것은 변방이라는 뜻입니다. 변방이라는 뜻이어서 무언가 변방을 침략하거나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이 변방에 있는 오랑캐들로부터 지키도록 하였다 정도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이 변자 약간 속자거든. 속자인데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일단 써볼게요. 제가 글자 쓰는데 자신이 없는데 그냥 여러분들 카페에서 확인해라. 이거 속자입니다. 속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글자가 어려워서 이거 너무 쓸 자신이 없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이 군장 입견천자라고 해서 모든 혹은 여러라는 뜻이야. 모든 혹은 여러라는 뜻이어서 모든 많이의 이런 군장들이 그다음에
많이 나오는 글자입니다. 하고자 하다라는 뜻이야. 뭘 하고자 하냐면은 입견천자라고 해서 천자에게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물득금지라고 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아닐 물자입니다. 아닐 물자예요. 아닐 물자라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또 많이 나오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얻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물득이라고 하는 글자를 합쳐가지고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정도로 봐서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뭐냐면은 많이들이 함부로 한 나라의 국경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도 다만 그들이 한 나라의 황제 천자에게 인사를 올리고자 할 때는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대. 뭐의 대가로? 외신을 책봉해 주는 대가로, 외신을 약속해 주는 대가로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자 이문 상허지라고 해서 이문 이것을 들었대. 누가 듣고 나서? 주상이 듣고 나서, 즉 황제가 듣고 나서 허락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는 따옴표보다는 그냥 마침표가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마침표가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오늘날 이런 따옴표나 마침표는 원한문 사료에는 없어. 띄어쓰기도 없는 거를 그냥 후대의 학자들이 이렇게 나눠 놓은 건데 따라서는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자 이고, 만득, 병위재물이라고 해서 그로 인해서, 고라고 하는 것은 고로라는 뜻이고요. 만은 위에서 말했던 위만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돼. 위만은 얻었대요. 뭐를 얻었냐면은 병위재물이라고 해서 군사를 가리켜. 그 다음에 위험을 가리킨다라고 보여서 군사의 위험을 가리켰다. 군사의 위세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얻었대? 재물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을 그러자 군사의 위세와 재물을 얻자 침항기 방소읍이라고 해서 침략하여서 항복시켰대요. 뭐를? 그 지역에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소읍들을 항복시켜가지고 어떻게 됐나 했더니 진번, 임둔, 계례, 복속이라고 해서 진번과 임둔이 모두 다 복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 진번, 임둔, 계례, 복속이라고 해서 진번과 임둔이 모두 와서 복속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방수천리라고 해서 그 지방이, 그 지역이 수천리에 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은 지금 현행 교육과정 지도에는 없거든. 근데 공구 개정 교육과정 지도에는 이 지도가 실려 있었어. 공구 개정교육과정 지학사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이 지도가 쭉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밑에 고조선의 세력범위 지도가 있는데 이건 현재 교과서 지도들이거든. 여기에 보면은 비파형 동검이라던가 탁자식 고인돌로서 고조선의 범위를 유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옥저, 임둔, 진번 이런 친구들을 대략적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대략적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표시를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시민한국사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은 이 임둔 지역에 나중에 등장하는 국가체가 동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 동해가 여기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민한국사에서는 무슨 이야기도 하고 있냐면은 여기에 예라고 불리우는 집단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팽창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고조선이 전기가 있고 후기가 있는데 약 3세기 무렵에 이 지역을 뺏겨서 이 지역으로 왔고 2세기 무렵에 이제 위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서 다시 이렇게 주변 지역을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또 시민한국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나중에 고조선에 여기에 있던 복속되던 예지역, 예족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한나라로 이탈하는 이야기가 나와. 이른바 예군 남녀라고 불리우는 인물이 약 28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한나라에 붙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예군 남녀가 있었던 지역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 언저리로 추정이 되고 있어. 예군 남녀라고 불리우는 인물이 이 지역에서 사람들을 대거 이끌고 한나라에 붙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예군 남녀가 이 지역의 사람들을 이끌고 이탈을 하였고 그 지역에다가 한나라가 설치하는 군현이 창해군이었대. 창해군이었는데 그 창해군이 이 주변의 사람들의 압박으로 말미암아 얼마 가 있지 못하고 결국 금방 폐지를 하게 되고요. 나중에 한나라가 이 평양성을 점령하고 고조선을 멸망시킨 다음에 여기에 진번, 임둔 뭐 이런 군도를 만들고 낙랑군도 만들고 하겠지만 이 지역에다가 무슨 군을 만든다? 현도군을 만든다라고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도군을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지역의 유력자 중에 한 명이 예군 남녀였다. 그 인물이 나중에 고조선을 이탈해서 한나라로 붙으니까 거기에 설치하는 군현이 창해군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창해군이 금방 없어지게 됐는데 이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지역 언저리에 대략적으로 만드는 군현 중에 하나가 현도군이었다라고 하는 것들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있다가 시민의 한국사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사료 보겠습니다. 낙랑조선민 여기까지는 쉽죠. 범금팔주 세상 이렇게 쉽다니 여기까지는 다 오케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점점점 봤더니 이 사료가 과거의 기출문제로도 나왔고 교과서의 탐구 문제로도 정말 많이 실려있는 문제가 이 사료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살이 당시 상살이라고 해서 서로 죽여버리게 되면은 마땅히 죽게 되면은 마땅히 뭐뭐 하다라는 뜻이야. 상살 이 당의 당자가 마땅히 뭐뭐 하다라는 글자여서 앞으로도 자주 나오는 글자입니다. 자주 나오는 글자여서 이것은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땅히 뭐뭐 해야 된대. 뭘 하는가 봤더니 이때라는 뜻이고요. 이때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상살이라고 해서 상이라고 하는 게 갚다라는 말입니다. 갚아야 된대. 뭘로? 죽음으로써 갚아야 된대. 누군가를 뭔가 죽여버리게 되면은 마땅히 죽음으로써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죽음으로써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상이곡상이라고 해서 또 서로 부상을 입히다라는 뜻이야. 부상을 입히다라는 다치게 하다, 부상을 입히다라고 하는 것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치게 하면은 갚아야 된대. 뭘로 갚아야 된대? 곡식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 시기에는 무언가 농경사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농경사회인데 노동력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곡식을 통해서 배상한다라고 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농경사회이고 그 다음에 노동력 손실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아까 위에 도자가 속자가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들어갔어야 돼. 아까 위에 도자가 좀 이상한 글자였잖아. 이 도자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한 글자가 빠졌다고, 한 획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들 볼 수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상, 도자, 남몰, 입, 위,
위기간호라고 해서 도라고 하는 거 도둑질이라고 했죠. 도둑질한 자는 남자의 경우에는 뭘? 가라앉히다라는 뜻이야. 그다음 입 집어넣다라는 뜻에서 가라앉혀서 집어넣는데, 즉 계급을 하락시켜가지고 집어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서 위기간호라고 해서 훔친 집안,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그 사람이 훔친 집안에 노로서 가라앉혀서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여자가 도적질하면은 위비라고 해서 비로써 집어넣는데, 남자 노비는 노라고 하고 여자 노비는 비라고 하게 되는데, 그 집에 여자로 노비로서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정몰이라고 하는 글자 그리고 노비라고 하는 이 글자를 통해서 교과서 탐구 문제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시기에 계급이 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회 최하위 계층으로 노비라고 하는 이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욕자, 속자라고 해서 욕, 아까 얘기하겠어. 뭐뭐 하고자 한다면. 뭐를 하고자 한데 스스로 속량하고자 하는 자, 즉 무언가 돈으로서 내가 이 지은 죄를 풀려나고자 하는 자, 속량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를 내야 되는데 인 50만이라고 하는 금을 내야 된다라고 해서 무언가 50만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통해서 당시에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화폐라고 하는 것을 썼음을 우리가 추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한다면은 원래 고조선은 8개만 지키면 되었대. 그러다가 나중에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 군현이 설치가 되면서 법령이 몇 가지로 늘어난대? 60여 조로 늘어난대. 60여 조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 60여 조가 늘어나는 게 당시 한 군현에 저항을 했기 때문에 사회 풍속이 각박해졌다 이렇게 보기도 해. 사회 분위기가 흉흉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한 군현이 설치가 되면서 한나라의 상인들이 많이 고조선으로 건너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무언가 상업 거래가 활발해졌대.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법령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사회가 분화했기 때문에 무언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졌음을 보이기도 하는구나라고 해석을 하시기도 합니다. 지금은 아직 사회가 초보적 농경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뭉뚱그려서 이것만 하지 말자 한 8가지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무언가 상업거래가 활발해지고 그다음 철제 농기구가 더 본격적으로 더 많이 들어오고 설기가 더욱더 많이 보급되면서 무언가 생산력이 늘어나면서부터는 법령이 60여 조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옛날 기출문제에 완전 예쁜 지도는 아니지만 이런 식의 지도가 나왔으니까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이 고조선의 멸망 과정이 조금 자세하게 나와. 한국사 역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교과서에서도 그것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먼저 한국사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한나라와 아까 한나라가 위만에게 이제 무언가 약속을 했어. 외신으로 책봉하는 대신에 주변국들이 이렇게 통교하는 것을 가로막지 말라라고 했는데, 당시 고조선은 남방의 정체불명의 국가 진이라고 하는 국가와 한나라 사이를 연결하는
교과서에는 중개라고 나옵니다. 시민한국사는 대충 써가지고 I를 썼는데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였대.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물건을 직접 사다가 여기서 직접 갖다가 파는 것을 중개무역이라고 해. 그러니까 물건을 사다가 파는 것을 중개무역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행하는 이득을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이득으로 고조선이 많은 돈을 거머쥐는 것이 거슬렸기 때문에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동아시아사 교과서는 뭘 얘기하냐면은 이 흉노와 고조선이 연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대. 사실 이 시기 흉노는 한무제에게 이미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미 많이 쇠락해져 있어. 하지만 한무제 입장에선 이 흉노를 완전히 소멸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고 봤어. 그래서 이 힘이 엄청나게 약해진 흉노지만 행여나 이 고조선과 연결될 것을 우려하여서 결과적으로 침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조금 잠깐 뒤에 볼 건데 시민의 한국사에서는 이 한나라가 고조선을 침략할 때 전쟁이 쉬이 풀리지 않으니까 고조선의 지배층들을 분열시키는 정책을 썼대. 분열시키는 정책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당시 고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는 여러 상들이 함께 중앙정치에 참여하는 형태였대. 이 상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방에 있어서는 자치력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일에 대해서는 회의에 참여하면서 중앙정부에 참여하는 존재였는데 이 상들이 이탈하게 되면서 고조선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와.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고조선을 굳이 문제를 낸다라고 한다면은 침범하는 배경도 나올 수 있고 왜 고조선이 1년 버텼지만 결국 금방 갑자기 무너지게 되었다. 이 상들이 이탈하였기 때문이다. 이 상이라고 하는 직책, 벼슬의 존재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 시민의 한국사 보고 잠깐만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한국사 37쪽 잠깐 볼게요. 먼저 37쪽 보면은 시민의 한국사 37쪽 보면은 여기다가 띄워놓지는 않을게요. 시민한국사는 제가 띄우긴 좀 그래서 시민한국사 37쪽에 첫 번째 하나 알을 거는 뭐냐면은 세 번째 단락을 잠깐 볼게요. 세 번째 단락 잠깐 보면은 우리 아까 교육과정 용어에 고조선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삼국유사 이야기하는 책이 있고 동국통감 이야기하는 책이 있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따가 해설지 이쪽을 여러분이 보시면 나오는데 볼게요. 세 번째 단락 첫 번째 문장 보면은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에는 단군 왕검이 중국의 요임금이 즉위한 지 50년 되던 해의 나라를 세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대. 삼국유사에서는 5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그 50년의 반을 잘라주고 25년으로 수정한 책이 그 다음 문장에 나오는 조선 초기 편찬된 동국통감의 내용이야. 즉 여기다가 굳이 넣어놓지는 않았지만 과거 90년대 기출문제에 이 고조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책들이 한번 선지로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문제가 구렸고 내 생각에는 삼국유사는 요임금 50년을 이야기했다. 근데 연대가 약간 불분명해서 동국통감에서는 요임금 25년이라고 한 시점으로 수정을 가하면서 정확하게 연대를 추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기원전 2333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계산되는 것이다. 해당 사료는 해설지 2페이지에 보면 나와. 해설지 2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혹시나 책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삼국유사, 동국통감 그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 다음 문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나 이 연대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대. 왜냐하면은 국가는 청동기 문화가 널리 보급되고 계급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출현하는데 아직 이 시기는 신석기 시대였기 때문이래. 그래서 아마도 이런 건국 연대는
우리 역사의 독자성과 유구성을 강조하기 위해 중국의 전설상의 시조인 요임금 시기에 대응시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왜 삼국유사에서 갑자기 요임금 즉위 50년 후에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시기에 원 간섭기였기 때문에 무언가 민족 의식을 기르기 위해서 중국과 우리가 전통이 나란히 유구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구나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 더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고려시대 사서가 삼국사기 구삼국사까지 나왔는데 삼국유사가 옛날에 한번 나오고 안 나온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삼국유사 고조선과 연계해서도 충분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38페이지에는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고조선을 기원전 4세기 철기가 보급되면서 그거를 가지고 전기 고조선과 후기 고조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40페이지 가면은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한데 뭐냐면은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40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면은 고조선은 기원전 3세기 초에 연해 침공을 받아 서쪽 영토를 크게 잃었고, 그래서 고조선의 영향은 한반도 서부 지역으로 줄어들었대. 그래서 비파형 동검의 전통을 이은 세형 동검이 주로 청천강 남쪽 지역에 분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고조선 문제가 한능검이나 수능에 어렵게 나올 때, 수능에 거의 나온 적은 없지만 한능검이 이렇게 어렵게 나올 때 이때를 가지고 보통 많이 장난을 치셨어. 후기를 가지고 많이 장난을 쳤는데, 먼저 전기와 후기는 우리 방금 시민한국사에 본 것처럼 대략적으로 기원전 4세기 정도를 가지고 나뉠 수가 있고, 이때는 철기가 조금씩 보급되었던 시점이래. 그러면은 전기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후기 고조선은 철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철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중심지라고 한다면은 이 시대에는 요동 방면이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후기 고조선은 처음에는 요동 방면이었겠지만 기원전 3세기경에 연해 침입으로 많은 지역을 잃었다라고 하니까 대동강 중심으로 중심지가 옮겨갔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서 철기 시대에 접어든 지 얼마 안 돼서 요동 방면을 잃고 대동강 중심 지역으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 한능검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은 여기를 A, 여기를 B로 해가지고 지도에서 한번 문제가 나왔어. 여기서 주로 출퇴되는 유물과 여기서 주로 출토되는 유물을 맞추는 문제가 나왔거든. 즉 전기, 이 청동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시대의 유물 유적 다 청동기 시대의 유물 유적이야. 즉 아까 말했던 탁자식 고인돌이라던가 미송리식 톡이라던가 비파형 동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이 시기의 유물 유적에 가깝다라고 한다면은 이 철기 시대로 접어들었으면서 대동강 유역으로 보통 이제 중심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옮겨갔던 후기 고조선 시기에는 이 대동강 유역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발견되는 유물이 뭐래? 세형 동검이래. 세형 동검이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좋겠고, 물론 이거 외에도 여기다가 거친 무늬 거울을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여기다가 거문간 토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내 생각에는 그런 잡적인 것들은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거고, 세형 동검은 대형 동강 유역에서 나온다. 비파형 동검은 요동 방면에서 특히 많이, 요동 방면부터 대동강 유역까지 많이 출제가 되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끝낼게요. 41페이지에 가면은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두 번째 단락과 네 번째 단락만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과 네 번째 단락 볼 건데, 먼저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한나라가 중국 대륙을 재통합한 초창기에는 유화적인 대외 정책을 추진을 하였대. 그러면서 한나라는 노관을 연왕으로 삼아서 동북방 지역을 맡기고 폐수를 경계로 삼아 고조선에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았대. 여기에 나오는 폐수가 약간 사서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냥 대충 보면은, 대략적으로든 통일적으로 보면은 압록강 내지는 청천강 유역으로 추정이 돼. 여기에 나오는 폐수가 압록강 아니면은 청천강 정도로 추정이 돼. 물론 뭐 깊게 들어가면은 사기에 나오는 폐수는 압록강이고 뭐 한서에 나오는 폐수는 청천강일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알지 말고 그냥 압록강 5어 청천강 정도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노관이 흉노로 망명을 했대. 왜 그러냐면은 유방이 이성 제후들을 제거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노관이 흉노로 망명을 해. 완전히 망명을 한 시점은 유방이 죽은 직후긴 한데 그 원인은 유방의 이성 제후 제거 때문에 그래. 나중에 배우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었고, 그러자 그의 부관, 즉 부하였던 위만이 무리를 거느리고 고조선에 투항을 하였고, 그러자 고조선의 준왕이 위만에게 서쪽 땅 100리를 주어 다스리도록 하였대.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무언가 지금 고조선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을 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위만이라고 하는 인물을 대략 한 뭐 이런 정도에다가 무언가 배치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그 위만에게 너 지키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위만이 군사를 이끌고 평양으로 들어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당시에 이곳을 지키고 있던 준왕 상대가 되지 않았대. 상대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와서 이 위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당시 중국에서 건너온 많은 유이민들을 수용을 하면서 발달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준왕이 상대가 되지 않았던 걸로 추정을 해.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은 기원전 5, 4세기경에 철기가 전래되기 시작하였다. 2, 1세기에 본격적으로 전래되었다라고 하는데, 본격 전래는 위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교과서는 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공구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 이 준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한왕을 자처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혹시나 한왕을 자처하는 인물 어쩌고 나온다면은 준왕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준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좀 후진 철기 문화긴 하지만 이거를 가지고 한반도 남부로 도망을 쳐가지고 한의 왕이다라고 하는 한 왕을 자처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준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조선시대에는 기자의 후손이로 봤어. 기자가 조선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교화를 하였다, 범금팔조를 가르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준왕의 성을 기준이라고 보았고, 기자라고 하는 중국의 인물이 우리 조선을 교화시켰다. 그의 후손인 그 준왕이 이 마한 지역으로 도망을 쳤기 때문에 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위만에게 건너가는 게 아니라 기자에게서 여기 마한으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마한 정통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 네 번째 단락에 보면은 우리 아까 보았던 얘기가 나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위만은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면서 이제 한나라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한과 화친을 맺으면서 뭘 약속하냐면은 첫 번째, 주변 종족들이 한의 변경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였대. 두 번째, 한과 통교를 막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였대. 변경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통교를 막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대. 대신
그 대가로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철기 문화를 비롯한 한해 선진 문물을 독점적으로 수용하면서 군사력이 더욱 강해졌대. 아까 군위라고 해서 병이었나 군이었나 군대의 위세가 생겼고 재물을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한해 문물을 독점적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나온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 중남부의 여러 나라, 즉 진이라고 사료에 나오는 그 지역이 중국의 한나라와 교역하는 것을 통제하면서 여기서는 중개라고 나오는데 보통 더 정확한 여기서 용어는 중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자들은 그냥 보통 구분하지 않고 쓰시는데 교과서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어요. 여의로 그냥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개무역을 통한 이익도 확보하였고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위만 조선은 임둔과 진번 등 주변 지역을 복속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위만 조선에서 중앙의 대신들은 상, 군사주의관은 장군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줄만 볼게. 상은 중앙 정치에 참여하는 동시에 자신의 출신 지역에서는 자치력을 행사했대. 중앙 정치에 참여하면서도 자치력을 행사했다. 이 상이라고 하는 이들이 이탈하게 되면서 고조선이 멸망한다. 상이라고 하는 직책, 만약에 성격을 물어본다라고 한다면은 중앙정치에 참여하면서도 자신의 출신 지역에서는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두 개만 더 할게. 미안. 42페이지 보면은 고조선과 한해 전쟁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번째 줄을 볼게요. 보면은 한무제는 고조선과 흉노가 연계하는 것을 막고 고조선을 회유하고자 누구를 보냈대? 서파를 보냈대. 우리 교재에 보면은 서파라고 하는 사신이 파견되는 사료가 나오는데 서파가 파견된 이유 뭐다? 흉노와의 연결을 막고자 파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고조선이 이를 거부하였대. 그러자 성과 없이 귀국길에 오른 서파는 배웅 나온 고조선 장수를 살해하였다라고 하는데 그 살해한 고조선 장수의 직책이 여기 사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조선비왕이라고 나와. 조선비왕 장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비자가 도울비자야. 도울비자여서 무언가 비왕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기도 해. 뭔가 왕을 보조하거나 무언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비왕이라는 직책이 있었다라고 보기도 하고 다만 사기 흉노열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흉노의 비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비왕을 비장이라고 하기도 해. 비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옛날 우리 교과서에는 보통 비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나온 새로 쓴 한국사 특강에서는 비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비왕과 비장은 같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각지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는 인물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비왕 혹은 비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휘하의 관리들, 무언가 보조하는 관리들 정도가 아니었을까 추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장수, 조선비왕 장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비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비장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옆에 43페이지 보면은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어. 고조선의 지배층을 매수, 분열시키는 방법을 채택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무렵에 이탈하는 이들이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나와 있는데 대부분 직책이 뭐다? 상이야.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면은 우리 최근의 문제에서도 뭐 구품, 중정제, 구품 같은 거 쓰는 거 나오고 중정이라고 하는 관직 쓰는 문제가 나왔었거든.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식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상에다가 구멍 뚫을 가능성이 크다 정도를 보시면 되고, 이 상이라고 하는 거를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은 교과서에 보시면 오늘 시민한국사 등에 보시면은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는 상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연맹체 국가인 것처럼 서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연맹체 국가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거의 문제가 나온 적은 없지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90년대 문제까지 봤을 때 이 정도가 끝일 것 같아. 이 정도가 끝이고 더 이상은 공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나갈게요. 2교시 나가겠습니다.